박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실 강연은 고구마 좋아하시나요? 네. 고구마가 인류 우리 식량 문제나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구원투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에 관련된 자세한 말씀을 오늘 박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강연하실 박사님을 박수로 크게 환영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저기 바닥에 음식물 버리면 안 되시거든요. 오늘 여기서는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호수라고 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연구팀의 책임자이신 각상수 박사님께서 이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이 이렇게 관계로 이렇게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발표하는 걸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같은 일을 하는 이 연구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해봤지만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 이제 학생들 이렇게 앞에서 저희 발표를 해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이렇게 가장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구원투수 고구마 땅속에서 우주까지입니다. 이 부제로는 최근 이제 고구마 생명공학 연구 현황과 조건 분리 지역 분자 육종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들 방금 고구마를 다 이렇게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고구마를 먹는 것을 넘어서 이 고구마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첫 번째로 우리 국내외 에너지라든지 식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간략하게 식물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고구마가 왜 21세기 글로벌 구원투수로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드리면 좀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연구팀이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1세기 지금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과도한 화석 에너지의 사용과 이 과도한 인구가 급작스럽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에너지와 환경,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에너지와 환경과 식량을 한 유기체로 이렇게 보고 해결을 해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이 FAO에서 이제 예상하기로 전 세계 인구가 97억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에 비해서 식량 같은 경우에는 1.7배 이상,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5.5배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량과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 방법이 필요할 텐데 현재 지금 토양이 항폐화되고 사막화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스트 브라운 박사가 지금 지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크게 6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게 땅의 문제와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이렇게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 그리고 기후 변화 협약, 그리고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는 그런 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온실가스의 안정화라든지 생물 다양성이 훼손된다든지 그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은 예전에 비해 많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SDG라는 어떤 목표를 설정한 게 있는데요. 크게 17개의 큰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어떤 식량 문제, 그러니까 세계적인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세계의 7위입니다. 7위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배출량이 OECD 국가 가운데 7위이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 줄이겠다고 유엔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러한 목표를 위한 어떤 노력은 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어떤 식량 작물로서의 고구마에 대한 주제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곡물 작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24%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식량 자급률이 감소되는 원인이 육류 소비가 이제 증가함으로써 이 소고기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곡물 7kg 사료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전체 농경지의 약 1%, 그러니까 2만 헥타르 정도가 뭐 산업용지라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농경지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작업률 자체가 24%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이러한 식량 작업률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체가 땅이 좁기 때문에 어떤 조건 분리 지역, 그러니까 건조 지역이라든지 고염분 지역, 그리고 오염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작물을 만들어야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스트레스에 견디는 유전자를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뿐만 아니라 기능을 높이는 유전자를 이용해서 생산성뿐만 아니라 기능을 높이는 어떤 작물을 개발해야만 우리나라의 어떤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몸 유전 정보는 어떤 기본적으로 DNA로부터 유전 정보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DNA가 유전자를 통해서 이제 단백질로 만들어지면서 이 단백질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 보통 24,000개 유전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물, 그러니까 벼라든지 감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38,000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 자체가 사람보다 이렇게 유전자가 많은 이유는 식물이 어떤 고착 생물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어떤 조절 기작을 가지고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아시겠지만 식물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를 고정함으로써 산소를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식량, 그리고 의약품, 이렇게 산업 소재를 제공하는 공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식물에 대한 어떤 개념이랄까 어떤 가치를 폄하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면 이렇게 식물국회, 그리고 식물위원회라고 이런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인간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식물인간이라는 의식을 잃고 운동성이 없는 그런 이제 상태를 이제 식물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 같이 이렇게 식물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식물이 의식이 있고 충분히 운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식물인간이라는 단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고구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최근 이제 최고의 산업 식물로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구마 우리나라에 1763년도에 일본 대마도에서 처음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너왔는데요. 현재 세계 7대 식량 작물로 평가되고 있고 열대, 아열대, 온대 지역의 재배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용이라든지 사료용, 산업 소재, 전분이라든지 생산용으로 고구마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다른 작물과 달리 이 건조 등 어떤 척박한 토양에서 다른 작물과 비교하여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양 유실이 적고 태풍 등 재해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를 재배를 할 때 다른 작물에 비해서 농약과 비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부와 지하부를 모두 이용 가능한 작물입니다. 그 고구마가 지금 수년째 미국 공익과학단체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 세계 10대 영양 식품,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평가를 할 때 수년째 1등으로 고구마를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구마 자체가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건강에 좋은 어떤 물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년째 고구마가 첫 번째 식품으로 꼽고 있고요. 미 농무회 속에서 이렇게 실험을 한 결과가 보면은 이 고구마가 카사바라든지 콘에 비해서, 그러니까 옥수수에 비해서 척박한 지역에 작물을 키웠을 때 다른 작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전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구마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훨씬 더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C가 높은 농도로 이렇게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세계 고구마의 재배 면적을 살펴보면 이 아시아에서 전 세계 고구마의 한 70%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 아시아의 70%의 90%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5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만 톤을 생산했는데 현재는 이제 30만 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고구마가 벼농사의 어떤 대체 작물로 고구마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1년도에 이제 통계치를 보면 쌀이 538만 톤, 고구마가 38만 톤을 생산했는데 농가 소득을 보면 쌀이 고구마의 4배 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의 통계치를 보면 이 쌀 생산량과 고구마 생산량이 거의 비슷하지만 농가 소득은 고구마가 쌀의 4배 정도, 그러니까 훨씬 이렇게 결과가 이제 반대로 된 결과를 얻음으로써 이 농가에서 이 벼농사 대신에 고구마를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은 조건 분리 지역에 어떤 고구마에 기능성 유전자라든지 제내성 유전자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훨씬 더 성장이 잘 되고 기능이 높아진 어떤 고구마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영화를 보셨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 마션의 영화 감독이 고구마라는 작물을 알았다면 이렇게 감자를 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구마가 감자에 비해서 이게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비교를 한 그 내용인데요. 이 고구마가 이 물을 가장 적게 재배를 하는데 가장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감자보다 훨씬 더 물이 없어도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이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부위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감자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고구마 우리 먹는 부분은 일단 생으로 이렇게 조리가 필요 없이 생으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에 비해서 훨씬 더 이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또한
이 노화 방지, 질병 예방에 훨씬 더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우주에서 작물을 심는다면 감자보다는 훨씬 더 고구마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연구팀이 실제로 고구마 이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고구마를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제 1996년부터 이렇게 연구실이 있었는데요. 목표가 이렇습니다. 복합 환경재해 내성 식물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반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는 항산화 기구를 연구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유도성 프로모터를 개발하고 뿐만 아니라 산업용 현지전환 식물체를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상 작물로는 주로 고구마, 알파파, 고구마는 식량작물로서 개념에서 그리고 알파파 같은 경우에는 사료작물 개념에서 그리고 포플러 같은 경우에는 방풍림 어떤 형성하는 데 개념에서 주로 이 세 가지 작물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고구마에 어떤 포커스를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고구마를 이용한 이제 연구를 한 결과를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 본 슬라이드고요. 첫 번째로 이제 환경 스트레스 내성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고구마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좋은 형질의 유전자를, 좋은 특징을 가지는 기능을 가지는 유전자를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형질 전환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였고, 최근에는 이제 그 고구마에 존재하는 어떤 항산화 물질, 색소 항산화 물질을 고생산하는 그런 고구마 개발해가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 고구마가 항산화 물질을 고함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이 안토시아닌, 이제 자색 고구마죠. 안토시아닌 그리고 항색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카로티노이드,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어떤 저분자 항산화 물질을 대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항산화 물질 관점에서 연구 목표가 한 저장 뿌리에 여러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동시에 많이 생산하는 어떤 생명공학 고구마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 이 연구 내용이
방금 뉴스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그런 연구 내용인데, 이 고구마, 저희가 고구마에서 이렇게 색소 항산화 물질을 고생산하는 고구마를 이제 개발하고자 이렇게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 특히 색소 항산화 물질 중에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이 카로티노이드라는 저분자 항산화 물질을 고생산하는 고구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의 강합성의 보조 색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강한 빛 등 이 산화 스트레스에 부터 이 식물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타민 A의 전부 물질이고 눈 야맹증이라든지 이런 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의 대표적인 카로티노이드 종류로는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라이코펜, 빨간색을 띠는, 그리고 메밀 같은 경우에는 루테인, 그리고 고구마, 호박, 당근 같은 경우에는 베타카로틴이 주요한 이렇게 카로티노이드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까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이 오렌지라는 유전자는 이 가일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유전자 이름입니다. 유전자 이름인데, 이 보통 유전자의 이름은 그 유전자를 처음 이렇게 발견을 하는 사람이 어떤 그 유전자 이름을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왜 오렌지라는 유전자 이름이 명명됐냐면, 처음에 이렇게 꽃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인데 하얀색 꽃양배추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노란색 꽃양배추가 있는데, 이 노란색 꽃양배추에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 유전자 이름을 이렇게 오렌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줄임말로 이렇게 OR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구마에서 오렌지라는 유전자를 처음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였는데, 보시게 되면 이 하얀색 고구마 배양 세포에다가 이 고구마 오렌지 유전자를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색깔 자체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란색 배양 세포에는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현저하게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게 이 자색 고구마에 이 오렌지 유전자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자색 고구마에는 이제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은데, 이 고구마에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도 같이 이렇게 고함량으로 함유할 수 있는 고구마를 개발하고자 이 자색 고구마에 이 오렌지 유전자를 이렇게 도입을 해봤습니다. 도입해봤더니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이렇게 베타카로틴이 이렇게 고함유되어 있는 고구마를 이렇게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고구마 오렌지 유전자를 이렇게 가발현시키니까 고구마에 이렇게 가발현시키게 되면, 보통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 47도씨에서 24시간을 이렇게 상태로 놔두게 되면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47도씨라는 고온에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팔파에 도입을 했을 때는 이 건조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감자에도 이렇게 고구마 오렌지 유전자를 도입하게 되면은 건조 스트레스에 이제 내성이 증가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렌지라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처음에 아까 꽃양배추에서 발견된 게 2006년도에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연구팀과 저희 연구팀이 이 오렌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넬대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어떤 실험 작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연구용 어떤 식물체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제로 어떤 작물을 이용해서 스트레스 관점에서 오렌지 유전자에 대한 기능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좀 가장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렌지 유전자가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왜 그러면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증가되고
스트레스의 내성을 가지는 데 대한 어떤 기작,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오렌지 유전자의 어떤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끝부분에 이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나제이, 시스테인, 리치 이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도메인을 가진 단백질이 샤페론 단백질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샤페론 단백질이 뭐냐면 보통 단백질은 이제 열이라든지 어떤 정상적인 조건이 아니면 단백질이 이렇게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샤페론이라는 단백질은 그러한 변성이 일어나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 변성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샤페론 단백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라는 단백질이 이러한 특정 도메인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샤페론 단백질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였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고온 스트레스를 줬을 때 이게 이제 컨트롤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50도씨가 되면은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는 반면에 오렌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70도씨가 된데도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백질이 어떤 샤페론으로서의 펑션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1년을 이제 실험을 진행을 쭉 해왔습니다. 쭉 해오고 실제로 그러면은 이 오렌지라는 단백질이 샤페론 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변성을 막아주는지를 이렇게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찾아보았는데 이 그림이 카로티노이드를 이제 합성하는 어떤 패스웨이입니다. 패스웨이인데 여기 패스웨이 중에서 이 첫 번째 단계인 PSY라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어떤 PSY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모식도를 보게 되면 이 오렌지라는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의 변성을 막아주는 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과정과 어떤 강합성 과정을 보호를 통해서 카로티노이드 합성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스트레스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그런 연구를 이게 진행을 해오다가 최근에 이 이게 멜론인데요. 이 녹색 멜론과 황색 멜론이 있습니다. 황색 멜론이 있는데 이 멜론에 존재하는 오렌지 단백질 중에서 이 하나의 아미노산이 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황색 멜론이 되고 녹색 멜론이 되는 그런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에 존재하는 오렌지 단백질을 이렇게 아미노산 어떤 서열을 분석해 보니까 이 달라지는 부분이 이렇게 녹색 부분과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색 부분, 황색 멜론과 똑같게 아미노산을 변화를 시켜서 실제로 고구마 배양세포에 도입을 해보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오렌지 유전자를 이렇게 도입한 고구마 배양세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황색 멜론과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도입을 해봤더니 정상적인 것은 노란색인데 반면에 변이체를 만든 것은 이렇게 주황색에 가까운 배양세포 색깔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정상적인 오렌지를 도입한 것보다 전체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34배, 특히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300배가 증가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서 저희가 특허를 출원했고요. 현재는 이 변이체가 도입된 형제전환 고구마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정상적인 오렌지가 도입된 고구마 같은 경우에 노란색을 띈다면 이렇게 변이체를 도입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고구마가 될 것이다. 그 말은 카로티노이드, 특히 베타카로틴 함량이 훨씬 더 증가된 고구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실제로 저희가 벼에다가 이 오렌지 변이체를 한번 도입을 해봤는데 보시면 이 종자 색깔이 정상적인 게 비해서 훨씬 더 노란색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 또한 훨씬 더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 변이체가 도입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고구마에 비해서 훨씬 더 카로티노 함량이 증가된 고구마가 개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지금 개척 중인 고구마 이제 연구는 조건 분리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도 부족하고 어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 분리 지역의 어떤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건조 지역이라든지 염분 지역 그리고 폐강산 지역을 포함하는 오염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라든지 카자흐스탄, 몽골 그리고 중동 더 멀리는 터키, 알제리까지 어떤 고구마의 어떤 북방 로드를 개척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내몽고 쿠우치 사막에 고구마를 실제로 재배를 해보았을 때 고구마가 재배가 되고 생산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를 전혀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저희가 고구마를 3년간 재배를 해봤을 때 저희 나라에 비해서 생산량이 훨씬 더 증가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사막화 지역이라든지 고염분 지역 그리고 오염 토양 등에 잘 자라는 어떤 작물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어떤 유용 소재라든지 식량, 바이오 에너지 이런 문제의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모식도입니다. 어떤 사막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포플러를 방품림으로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사료 작물로서 알팔파 그리고 식량 작물로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그러한 그림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라고 아시겠지만 이분이 투자의 어떤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대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되려면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이 진로를 고민한다면 농업 분야에 뛰어들라고 이야기를 이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지금 아직까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어떤 농업 분야가 훨씬 더 지금보다 발전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연구소 소개하는 동영상이 잠깐 짧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및 원천 기술 개발, 국내외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인프라 지원 등으로 생명공학 기술의 혁신을 이끌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피로물질 접사로 중요한 식물물질로 작용함을 규명, 자가면역 내분비 및 대사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조절 T세포 역할 규명, 연구소 기업 5,700만 달러 규모 수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BFDA 임상 이상 진입 등 우수한 연구 성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 셀즈 등의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수많은 특허 등록으로 세계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원들의 무수한 노력으로 우리는 각종 나치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인간 수명의 연장과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첨단 바이오 연구의 메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첨단 연구 분야에서 무한 도전을 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국가 사회적 현안 및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5개 전문 연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부로는 노화, TB, 난치 제한 등 국가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미래전략 전문 연구부, 난치 질환 극복을 위한 표적 발굴 및 임상 기계 연구를 수행하는 바이오 의과학 연구부, 고기능성 식의약 산업 소재의 생산 및 활용 기술 개발과 세포 공정 산업화를 실현하는 시스템 바이오 연구부, 국가적 바이오 연구기반 확립과 산학연 지원 및 생명 정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 의학 인프라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맞춤형 융합세포 치료 원천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면역 치료제 융합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산학연구원과의 중소기업 지원 연계와 상업보육센터 운영 및 기술 마케팅, 바이오 의학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 오천군원에서는 천연물 신약 원천 소재의 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군원에서는 친환경 다기능 생물 소재 개발과 국가적 생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넓고 큰 세상을 향한 꿈. 우리의 도전은 늘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미국 버크노화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하고 있으며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공동연구센터 구축 등 전 세계 30여 개국 140여 개 기관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해외 생물 소재 센터를 운영하여 BP 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생물 소재를 범지구적 차원에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단순히 과학의 차원을 뛰어넘어 21세기 경제 성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명공학. 무한 경쟁의 편바구니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실성장 동력 창출, 국가 아젠다 해결, 삼진 인프라 확충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적 바이오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더 혁신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며 질병, 환경, 식량, 난치병 치료 개발 등 공공 목적의 연구 개발 및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여 국내 유일의 정부 출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